데려다 준 가이드가 안전한 것까지 데려다 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고 어느 식당 앞에 내려주는 거예요. 라오스가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냥 잡혀서 북송되는 겁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보는데 그 눈빛 있잖아요. 또 한 15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공포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달려가서 몸을 숨겨?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아주 검은색 SUV 차량이 쫙 오더라고요. 너무 짙게 선텐을 해서 아예 사람이 들여다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내다보면서 주은주 씨 맞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오지 누나가 여러분 뵈러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죠. 저도 밖에 나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패딩을 꺼내 입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북한은 이것보다 더 춥답니다. 아마 눈이 내린 곳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보낼 순 없지만 덜 춥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태국 감옥 이야기 해드릴까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라오스 감옥에 대한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라오스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 너무 적나라하게 해드렸는데 모든 탈북 여성들이 거의 저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심한 경우를 겪고 대한민국에 온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에 왜 탈북자들이 갈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태국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난민을 인정해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태국 난민 수용소에는 탈북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인도 있고요. 파키스탄인도 있고 뭐 인도인도 있고 별의별 나라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인원이 제일 많은 게 탈북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자는 태국으로 오는 즉시 난민지위를 인정받고요. 그리고 난민 조약국에 가입한 나라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나라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고요. 한 98%는 그냥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1, 2%는 어디로 가느냐? 뭐 캐나다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미국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2006년에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간 탈북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고요. 그래서 2008년에 떠나면서 제 최종 목적은 미국이었습니다. 주은주 씨 그래서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할아버지 고향도 남한이었고 제 고향도 북한인데 근데 할아버지는 남쪽에서 왔다는 이유로 북쪽에서 평생 고생을 당하셨고 저도 북쪽에서 왔다는 이유로 남쪽에 가서 한 대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행을 선택해서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가 라오스 대사관에서 처음 만났던 서기관님하고 대화 내용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가는 거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감옥에서 몇 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럴 바에는 한국에 가셨다가 여권으로 미국 가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하시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근데 사실 공무원으로서 그런 얘기 해준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공무원을 해보니까요. 무슨 얘기든 해주게 되면은 그게 좋게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뭐 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될 수도 있고 했는데 그런 용기 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서기관님에 대해서 지금 고마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태국으로 간 겁니다. 태국 감옥에서는 미국도 갈 수 있고요. 캐나다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한국에 제일 많이 가고 태국에 떨어진 사람도 있을 정도로 본인들이 선택하는 어느 나라에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제가 갔을 때 알기로는 3년 정도 그 감옥에 있어야지 간대요. 근데 저는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래 3년 있지 뭐 내 중국에서도 6년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하고 나 미국 갈래 이렇게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감옥의 상황을 딱 보는 순간 아 나는 여기서 3년이 아니라 3일도 못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의 상황에 대한 건 이제 2부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라오스에서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는 라오스 편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중국인 남편이 저에게 나온 벌금이죠. 국경을 불법 침입한 죄로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3,000불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한 번에 내줬고요. 라오스 감옥에 있는 관료들이나 이민국 관료들에게 1,000불을 뇌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5,000불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4,000불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1,000불을 그 교도소 소장에게 주고 뇌물로 주고 빠져나온 거죠. 왜 5,000불이냐면요. 1인당 500불을 낸답니다. 오게 되면은. 그래서 한 사람당 500불인데 보통 보면은 뭐 5명에서 10명 사이가 온대요. 그러면 자기네 5,000불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혼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5,000불을 내야 되는 황당한 이유를 대서 5,000불을 만든 거예요. 근데 뭐 살아야 되는 사람이 5,000불이든 5만 불이든 뭐 목숨값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때 전 남편이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간 형제들한테 빌릴 수 있는 돈이 4,000불밖에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최대한 모아가지고 온 게 그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 벌금을 주고 제가 풀려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 태국 그 라오스 감옥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걔네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400위안, 중국 돈으로 400위안을 그 간수, 그 감옥 소장에게 주게 되면은 저랑 하룻밤 잘 수 있대요. 그 안에 있는 재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죠.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돈을 주게 되면은 감옥에 있는 저를 하룻밤을 빼서 그 민가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루를 잘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들을 때 너무 겁났는데 어쨌든 지금 그 중국인 남편이 1,000불을 주고 3,000불을 이제 벌금으로 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하루 석방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가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냥 뭐 눈물의 밤이었죠. 그날 아이들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떻게 돌아갔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밤을 보냈거든요. 전 남편이 참 착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에 간 다음에 탈북자 여자분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는 가족을 안 데려가는 걸 안 돼요. 가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괜찮다고. 나는 아이들 엄마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한국에 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살더라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달라고 그 얘기하는데 그냥 둘이 계속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서 결심을 했죠. 내가 이 남자가 어떻든 한국에 데려오지 않고 그 아이들을 버리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원에서 그때 한 300명 이상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결혼한 여성이 뭐 한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150명 정도라 그냥 어림잡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첫 번째로 남편과 아이들을 데려온 케이스가 약속을 지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하루를 보낸 겁니다. 전 남편이 간 다음에 저를 이제 풀어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디다 풀어줄 것 같아요? 놀라실걸요? 이 얘기 들으면 중국 쪽에다 풀어줍니다. 저희를.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요. 정확한 뭐 국제법 기준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들어온 쪽에다 풀어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 국경 쪽에다 풀어주는 거죠. 무인지대에다가. 근데 거기서 만약에 중국 순찰대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냥 잡혀서 북송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태국을 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얘기를 해줘요. 너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전 남편이 이미 데려다 줄 가이드를 찾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그것만 하는 사람을 찾은 거죠. 그 사람이 그 어느 국경 쪽 어느 숲에다 풀어주겠다면 거기 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딱 풀어주면 군인들이 중무장한 채로 차를 타고 와서 거기다 딱 내려줘. 너 여기 내려라. 그래 내리고 그 차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가 사라진 다음에 이 사람이 숲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말을 엄청 잘 구사하는 거 봐서는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2, 3일을 같이 오거든요. 오토바이로 달려왔는데요. 한 이틀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그 오토바이로 루앙프라방까지 가지는 못하고요. 중간에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또 오토바이를 타고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 사람들도 잡히면은 처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말은 통하니까 얘기를 이렇게 나누곤 했었는데 아마 전 남편이 그분한테 돈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잘 데리고 가라. 왜냐면은 거기서는 뭐 강간도 서슴없이 하거든요, 얘네는. 그런데 돈을 주면서 너 이 사람 잘해줘라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의리는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저도 무서웠어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방을 하나 잡으면 어떡하지? 그런 일 되게 많거든요. 그냥 방 하나 잡아서 뭐 막 강간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수없이 많고 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요. 아, 나는 저 사람이 달려들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했고 달려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지?
아무 문제 없이 여기를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가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을 2개 잡아줬더라고요. 많은 얘기를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분이. 나의 사연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것 같고, 네, 가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는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 브로커가.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우리 민족의 아픔인데 자기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좀 충격이었죠. 저 사람도 분명히 우리나라 말을 쓰는 한민족인데 왜 통일을 반대할까 싶었는데 통일이 되게 되면 자기 잡이 없어진대요. 우리를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통일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너는 정말 잔인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난 남한에 와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반대할지는 몰랐어요. 더 충격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틀 밤을 계속해서 태국 국경이 바라보이는 루앙프라방까지 옵니다. 중국처럼 막 경찰이 올라와서 뭐 검문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돈을 주긴 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돈을 주고 하면서도 저한테 일체 말을 하지 말라 그러고 제일 버스 뒷칸에 타고 늘 경계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물어보면은 벙어리 흉내를 내라. 그리고 아차하는 순간에 달리라 하면은 달리래요. 그래서 아, 여기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위험하긴 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왜냐면 라오스가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루앙프라방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그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도착하면은 한국 영사관 어딘가에 나를 내려주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국 영사관하고 통화한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고 어느 식당 앞에 내려주는 거예요. 오토바이에서 내리래요. 그래서 그냥 내렸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그냥 깜짝 말고 기다리래요. 누가 올 테니까 그냥 가지 말라고 이러고 자기는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멀리 가는데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잖아요. 그 공포가 엄습해 오는 거죠. 중국에서도 겨우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라오스에서도 데려다 준 가이드가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줄 줄 알았는데 어디 모르는 집 앞에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보는데 그 눈빛 있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그 눈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넌 뭐지? 이런 걸로 보는 시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옥에 있었고 온갖 고통은 다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또 고민을 합니다. 이거 달려 마라. 어디 숨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한 15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공포 있잖아요. 늘 그랬거든요. 한국까지 오는 길은 내가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달려가서 몸을 숨겨?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라오스에서도 그런 거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 다 기다렸어요. 왜냐? 온다고 했으니까. 그랬다가 어긋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꿋꿋이 지나가는 사람 보든 말든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검은색 SUV 차량이 쫙 오더라고요. 너무 짙게 선텐을 해서 아예 사람이 들여다 보이지도 않아요. 문이 쫙 내리더니 여자분이었어요. 이렇게 내다보면서 주은주 씨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네 하니까 뒤에 타세요 이러는 거. 그래서 탁 탔지. 타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갈 건데 그때 숙이세요 하면 숙이래요. 와, 무슨 이 첩보 작전도 아니고 그래서 아, 네 이렇게 하고 했어요. 이게 안전하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막 심장이 콩당콩당 뛰고 막 이러는데 조수석에 앉으신 분이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 얘기 했던 것 같고 무슨 얘기를 한마디 물어봤는데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숨어야 되지? 어느 쪽으로 숨어야지? 아래로 누워야 되나? 앞으로 엎드려야 되나?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차가 지금 삐좁잖아요. SUV 안에 조수석에 타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SUV는 못 타봤어요. 그냥 자가용 승용차. 세단도 아니죠. 뭐 중국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 타다가 SUV를 탔으니까 어떻게 엎드려 앉아 말을 고민하고 있는데 도착했대요. 엎드리래요. 그래서 그냥 그 다시방 밑에 있잖아요. 쫙 엎드렸어요.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렸죠. 그리고 나서 가더니 일어나래요. 딱 일어났더니 보니까 뒤에 철문이 쫙 닫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가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한국 땅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내리래요. 그래서 내렸는데 그때부터 펑펑 울기 시작했죠. 계속 또 울었어요. 오니까 왜 우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 왜 우는지 모를까나?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예전부터 전 남편이랑 통화했던 라오스 대사관의 그 서기관을 만난 거죠. 그래서 준수 씨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땅에 도착하신 걸. 여기는 한국 땅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고 막 펑펑 오는데 사진 한 장 찍죠. 그래서 아마 그 한국 대사관에서 찍은 제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울다가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딱 들어가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일 때 집을 떠났거든요. 근데 2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3월 달에 이제 라오스 대사관에 도착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사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 사진이 있는 정면 벽에서 이렇게 선체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국에 가는 루트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대사관 분이. 일단 외교적 관계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서 바로 한국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비밀 루트가 있으니까 거기로 해서 보낼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안가로 데려갈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가겠느냐 물어서 미국에 간다. 이게 지금 설명이 된 거예요. 뭐 그 생각을 막지는 않겠으나 한국에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기다렸더니 다시 그 차가 왔더라고요. 어디 민가로 쫙 갔어요. 루앙프라방은 그때 제가 갔을 때 가장 높은 집이 5층에서 6층 정도 됐었습니다.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다보면서 한국 대사관은 한 2,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별장 비슷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철문이 앞에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뭐 대사관이니까 아무래도 태국기 휘날리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분들 따라서 이제 또 어디 민가로 갔어요. 거기가 이제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더라고요. 그 식당 자체를 한국의 첩보부가 뭐 그냥 은신처로 쓰기 위해서 위장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식당을 하시는 분을 섭외해서 안가로 쓸 수도 있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안에서 있는 모든 비용은 정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 예산이 뭘까 이래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예산을 외교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예산을 통해서 저희는 거기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가니까 이제 탈북자 먼저 오신 분들이 5분이 있었습니다. 여자분 4분에 남자분 1분 있었고 제가 합류하면서 6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여기 있은 지 한 달이 됐대요. 이 안가에만 머문 지. 근데 라오스는 되게 덥거든요. 그 건기랑 우기로 나누는데 제가 갔던 3월 달은 그때가 건기였습니다. 밤에면은 천둥을 동반한 엄청난 우레가 치면서 비가 오고요. 낮에는 또 떼약볕이 그냥 그렇게 심했어요. 그래서 모기도 많고 막 이랬었는데 그곳에서 뭐 한 달을 있은 거죠. 그분들은. 저녁에 이제 밥을 뭐 그냥 볶음밥 같은 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에 아저씨가 줬는데 남자분이었는데 되게 호리호리하고 마르신 분이었어요. 근데 최대한 저희하고는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도 크게 안 하시고 그래서 뭐 그냥 밥 갖다 주고 뭐 하세요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전 또 첫날이었으니까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9시쯤 된 것 같아요. 오더니 오늘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후쯤에 왔는데 뭐지? 막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명이 안 차서 못 갔던 거야? 우린 여기서 한 달이랬는데 쟤는 오자마자 가는 거야? 또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뭐 지금은 죽으라고 해도 사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 사람들 말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한 11시쯤 됐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대사관 분도 같이 왔더라고요. 대사관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밤중에 11시에 온 거니까 설명을 해주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일단 여러분은 오늘 태국으로 가실 겁니다. 기차표를 있잖아요. 하나씩 막 나눠줘요. 이 기차표를 가지고 이제 메콩강을 넘어서 태국에 있는 기차역으로 갈 거래요. 그 다음에 그 기차역에서 그 기차표를 내면 방콕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기차가.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그 내린 다음에 한국 대사관을 스스로 찾아가래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태국에 우리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된대요. 대사관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 생각했지. 대사관만 찾아가면 우리는 한국 가겠구나. 그래, 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가야지. 그래서 밤에 이제 남자 2명이 오더라고요. 라오스 사람인 것 같아요. 집주인이 간단하게 인사를 했어요. 뭐 그동안 수고 많았다, 뭐 잘 가라 이렇게 하고 나는 근데 그 집주인하고 뭐 없잖아요. 오늘 봤는데 뭐 헤어지는데 그냥 뭐 그 5분이 지금 아주 눈물겨운 이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달 동안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헤어져서 방파제 있는 대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시더라고요. 최대한 신발을 편한 거 신으래요. 그리고 달리라고 하면 무조건 달려야 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리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뭐 우리는 계속 안전하지 않은 길을 찾아왔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발을 바꿔 신어야 되는데 운동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신은 샌들을 하나 신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샌들을 발 아프면 어떻게 버려야지. 어쨌든 그거밖에 없으니까 신은 거예요. 그리고 짐을 최소화하래요. 이 북한 사람들이 짐이 왜 많은지 아세요? 다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주면 가지고 저것도 주면 가지고 하니까 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도망칠 때는 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구지구 막 메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다 버렸을 거예요. 막 짐을 뭐 메콩강 건너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막 그 방파제를 따라서 얼마나 걸어갔죠. 걸어갔는데 일단 계속 내려갔어요. 강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살이 아래로 내려가는 쪽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는데 모두 앉으래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가다가 가면 앉고 또 막 가면은 그 뒤쫓아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밤중에 그냥 정말 어두워요. 한국은 다 하나잖아요. 근데 뭐 라오스는 거기는 뭐 가로등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북한처럼 칠흑 같은 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계속 쫓아가는데 어딘가에 모래가 밟히는 거 봐서는 이제 강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더니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약 아실 거예요. 이렇게 쫙 긴 배 있잖아요. 근데 제일 끝에 이제 라오스 사람이 타고 또 반대편 끝에 한 사람이 타요. 왜냐면은 이 뒤에 그 모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터를 조정하는 사람이 앉고 앞에는 이제 방향키를 하는 사람이 앉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를 앉힙니다. 그래서 그 6명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늘 말했지만 생리 온 여자분은 빠지라 그래요. 그 메콩강에 뭐 악어가 살아있다고. 그런데 이 배를 놓치면 못 가잖아요. 지금 이 배 타기까지 우리는 죽을 거리를 몇 번 넘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갈 거야. 악어가 물어도 갈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탔는데 뒤집혀지면서 뭐 죽었다는 썰만 있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제가 겪은 건 아니니까요. 모르고 있는데 그 배를 같이 탔던 분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파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썰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일어났던 일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썰에 더해서 전해진 뭐 무용담 같은 건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태국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인을 못 해주거든요. 지금도 그 태국 감옥에 대한 전경에 대해서 100% 영상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고 이거는 국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되게 보호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강에 그 배를 타게 되죠. 2부는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부를 기대해 주세요.